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사실 외국 같으면은 한 1년 아니 한 5, 6년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한 주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쪽, 바로 국민의힘 쪽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모실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와 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오늘 또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네. 현안이 막 벌어지는 와중에 뵙게 됐어요. 예. 또 민주당에서 대변인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아주 큰 목소리 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고요. 일단은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시는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지능법 이런 거를 좀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어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 날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그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그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AI 적용된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약간 이제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뭐 AI가 그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네. 딥페이크 같은 걸로 이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같은 거라든지 등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법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이제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AI 기본법 이 첫 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그 매달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 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좀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 예, 이제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 책임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 날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 주로 이제 예를 들면 그 뭐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 대학원 원장이라든지 뭐 LG 등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례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좀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이 철학적 혹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 나가더라도 토대가 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이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또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그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할 수 있으니까 네.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 이게 뭐 AI라는 게 범죄를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페이크 같은 그러한 것 말고도 사실은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사실 의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2020년 예. 그때 이제 코로나가 막 그 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 재선할 때 그때 그렇죠. 선거를 네.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그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제 AI를 도입해 선거 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의원님 뭐 저희들 밥줄 끓는 일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좀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그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 아니, 네. 그 불안해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딱딱 짚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 불안감을 좀 많이 덜어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AI 하면 사실 AI 기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사실 지금 요새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AI 반도체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요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이런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고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죠. 결국 이제 AI의 일종의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또 고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에너지 문제는 그 예를 들면 뭐 석탄이든 화력이든 예. 원전이든 신재생 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전기차도 자꾸 그렇습니다.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 이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가 있어야 뭐 아리백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 관련된 그 또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죠.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 얘기 슬쩍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의원님. 예.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인가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이 관련된 재판, 특히 이제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교사 문제가 제일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7, 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원한테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 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그 재판부가 그 오랜 그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또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이제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공직선거법 요거 좀 개정해가지고 네. 허위 사실 이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이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에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인데 그 기준을 1,000만 원까지 올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 허위 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이제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그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 선거법으로 재단하고 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위 그 뭐 사실 그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은 좀 풀어주자라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1,000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그랬을 때 다른 이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무슨 뭐 과징금 무슨 어떤 기준을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그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에 총선 지나고 나서 12명, 3명 정도 기소가 맞아요. 됐고,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또 이 위헌 이 측면을 좀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 그 실제로 그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좀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그러니까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헌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이게 액션 실제 행위로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몇 %라고 보세요?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그 헌재 소송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 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이제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그 위헌 청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충분히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라는 얘기가 보도가 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그렇게 이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준다는 게 435번. 뭐 만약에 최종적 유죄가 된다면 예.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 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영표를 받고 예, 그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 김건희 특검법이나 최혜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이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 투표를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단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게 불안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불안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의 내분 문제 가지고 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게 좀 뭔가 좀 잘 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그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그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제3자가 보기에는 아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좀 근데 그 안쓰럽네요.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용이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 뭐 정치는 뭐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상대의 그런 면이 불행이 있을 수 나의 있어요. 행복이라고. 예,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약간 정당이 좀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안정화돼 있죠.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긴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 맞아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예. 수렴되지 않는다는 안 됩니다.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그 국민의힘의 원내와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좀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뭐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예.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네. 국민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당내 비명계 사실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 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예.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이게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 지금 그 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게 사실 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뭐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물론 이제 그 제1당이 이제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뭐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다른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은 그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희망을 바라진 않고 절망을 좀 주지 않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잘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사이 눈도 내리고 또 굉장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같은 나이 또래가 제일 중요한 건 이 낙상,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눈길 자, 조심하시고 그렇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